네, 이번 시간 21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문제인데 소송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을 내가 나왔는데 1번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회에서 결의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 부존재 확인 판결 확정될 때는 본장과 지점, 소재 등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주총 같은 경우는 소급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해서 다 공시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2번 같은 경우가 우리 보통 취소 사유가 있고 무효 사유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제가 막 구체적으로 뭐가 취소가 되고 뭐가 무효 그런 외우지 말고 조문 정도는 한번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면 취소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주총회는 결의 방법도 있고 절차도 있고 내용이라고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결의 방법이나 절차가 법령이나 또는 정관을 위반하게 되면 취소예요. 그런데 우리 결의 내용이 정관을 위반하면 취소거든요. 근데 법령을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총회 결의 방법이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이사 감사가 결의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소로서만 제기할 수 있고요. 우리 4번 같은 경우가 보통 그 이사 주주 감사가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소를 온 거에 관해서 회사가 담보 제공을 명할 수가 있는데 주주이면서 이사인 경우에는요. 법원이 담보를 제공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답이 4번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5번 보시면 취소 판결에 대해서는 제3자한테도 효력이 미치고 판결 전 제3자에 대한 권리 영향을 그죠? 소급표가 가지죠. 미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법 소송법에서 소급표가 인정되는 것이 주총 하자 4가지하고요. 이사의 결의 하자하고 감자 무효의소가 소급표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네, 틀린 거는 틀린 질문이죠. 네.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인 주주가 소를 제기한 경우는 담보를 제공을 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22번 문제 10억인 회사의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관한 문제인데 틀린 것은 해가 나왔죠. 여러분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그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감사를 두든지 또는 위원회 택일할 수가 있죠. 그러나 감사가 자본금이 10억이 안 되는 소규모 회사인데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임의기관이고요. 자산 총액이 2조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의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가 구성 인원을 보면은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사가 3인 이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3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 구성원이 아닌 것이 아니죠. 그래서 감사 같은 경우는 경업 금지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사무실 딱 회사 가면은 간판에는 위원회가 적혀 있는데 사무실 문을 딱 열면 안에는 이사가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회 경업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틀린 질문 1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회 같은 경우가 대규모 재산을 차입한다. 그럼 이사의 권한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우리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판에 모두 행위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선의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4번에 보면 이사는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그 집행 사항을 이사에 보고해야 되고요. 5번에 보면 우리 보통 대표이사는 이사에서 선임하지만 정관에서 추천 권한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가 있다. 틀린 질문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3번 이사 선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해가 나오죠. 1번 한번 보면 자, 회사가 보통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 이사는 그 가반수에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겠죠. 예, 그래서
회사 설립할 때 저기 선임된 이사는 업무 집행 기관이 아니라 발기인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내 말 그대로 내 감시 기관에 불과합니다. 맞는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회사가 모집 설립하는 경우 창립총회에서 이사 감사를 선임합니다. 맞는 질문입니다. 3번에 보시면은요. 회사 설립된 후에 원칙적으로 주총에서 그죠?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 총수 4분의 1 보통 결의죠. 네, 보통 결의로 이사를 선임하고 별도의 임용 계약은 상관이 없다라는 대부분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제는 주총에 선임하면 그때부터 바로 이사 감사가 된다. 자, 4번에 보시면 또 처음에 이거 풀다가 뭐지? 그러고 한참 봤던 문제가 4번 문제인데 2인 이상 우리 이사 선임할 때 집중 투표 방법이 있어요. 집중 투표라 그래서 우리 원칙적으로 갑이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의결권이죠. 이거는 강행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정관도라든지 주청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중 투표 방법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집중 투표라는 거는 이 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0주예요. 그러면 100개 의결권이 있죠. 근데 이분이 해서 이사 선임합니다. 이사가 A, B, C 후보자가 3명인데 2명을 뽑아요. 그러면 이 곱하기 이사 후보만큼 이사 후보자가 선임할 수 있는 만큼 주거든요. 곱하기 2를 해요. 그럼 이 값은 200개 의결권에 따라서 이 200건을 여기 있는 A, B, C 후보자한테 누적적으로 할 수도 있고 한 사람한테 전부 다 줄 수도 있고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게 집중 투표 방법인데 4번 지문이 뭐냐 그러면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목적으로 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주주 제한권하고 집중 투표가 그죠? 그래서 주준 회사에 대해서 그 선임을 청구하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인 이상 이사를 선임 목적으로 하는 총회 소집이 있을 때는 보통 100분의 3을 가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집중 투표 방법으로 7주 전에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5번에 보시면 집중 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그 선임 결의에 관해서 각 주주는 한 주마다 이사 후보자와 동일한 수가 아니라 이번에 뭐다? 그저 선임할 이사하고 동일한 수를 줍니다. 문제 그냥 이거 엄청 꼬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의는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뭐다? 수인에게 투표하는 방법이 집중 투표 방법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만큼 주는 게 아니라 선임할 수 있는 만큼을 줍니다. 답이 틀린 지문이죠. 5번이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24번인데 이거는 제가 답을 체크하면서 조금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뭐 답은 4번으로 지금 가다반이 나왔긴 한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주 제한권이라는 거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주가 그죠? 주주가 그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주 제한권 같은 경우는 그 상장회사는 보통 6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발행 그 소수 주주권만 되면 상관이 없었거든요. 우리 그 주총 소집하고 주총 소집 같은 경우에도 보통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송을 제기하고 뭔가 제기할 때 6개월 이상 보유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 규정에 따라서 주총을 소집한다든지 지금처럼 뭐 주주 제한하는 경우는 소수 주주권만 행사 그 요건만 구비되면 되고 굳이 그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 일단 답이 맞는 질문으로 보시는데 1번 같은 경우에도 비상장회사 경우에 주주 제한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한 발행 총세 100분의 3 가진 주주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3번 보시면 주주 제한 가진 자는 이사는 총회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주 제한을 한 주주는 총회에 나서 발언권을 줍니다. 한마디 해. 근데 만약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주총 취소 사유예요. 그래서 보시면 주주 제한을 가진 자는 이사에게 총회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서 제한 사항을 주총에 목조성을 해주세요라고가 주주가 제한에 의한 요령을 소집에 기재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사 선임할 때 갑을 하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답은 4번으로 나왔는데 이 사회는요. 주주 제한이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 목적으로 하해야 한다. 맞아요. 임의규제 강행 규정인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지 않는 그 정관 그 법령 또는 정관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한 걸 외에는 그 제한을 사항을 해야 되는데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거든요. 법령 또는 정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이게 우리 상법 조문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원래 할 수 없는 게 그 주주 개인 고충이 있죠. 그건 안 돼. 개인 고충이라든지 100분의 10 미만으로 나와서 그죠? 100분의 10 부결된 거 있죠. 그거를 3년 내에 다시 가지고 오는 이것도 거부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법령 또는 정관 그 밖에 대통령으로 그 외에는 네 해줘야 돼요. 근데 일단 답은 4번으로 그냥 정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네, 어쨌든 답은 4번으로 나왔는데 조금 정확한 조문대로 하자 그러면 틀린 질문이죠. 조문에는 법령 또는 정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총에서 주주 제한을 하여야 한다라는 게 우리 주주 제한권에 관한 상법 조문을 그대로 한 겁니다. 자, 5번 보시면 일단 의안의 설명 기회를 주고 이 절차를 생략하게 되면은 취소 사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답은 일단 4번으로 가다반이 나온 상태입니다. 25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 준비금에 관한 건데요.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비상장 회사가 법정 준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가 나왔죠. 네,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그 주총의 법정 우리 준비금 있죠. 일때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에 따라서 우리 원래 여러분들 있잖아요. 법 준비금을 그 자본금을 전입할 때 원칙은 이사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이걸 정관으로 주총으로 할 수 있어요. 무상주 주는 거죠. 주주한테 무상주 주는 건데 원칙은 이사의 권한이에요. 근데 정관에 따라 주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 여기 보시면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한다는 거는 주금 납입이 없어요. 무상주 주는 거예요. 회사가 대신 납입을 해요. 뭘로? 준비금으로. 원래는 신주를 받게 되면은 주주가 납입을 해야 되죠. 무상주 주는 거 말고. 그런데 회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한테 주식을 주면서 그 대금을 회사가 그동안 모아놓았던 준비금 있죠. 그걸로 어떻게 한다? 대신 납입해요. 그래서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주총에서 하는 경우에는요. 일정한 날이 아니라 의자 빼는 순간. 그래서 이사에서 뭔가 결정할 때는 일정한 날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고 주총에서 할 때는 바로 뭐다? 주총 결의, 이거 무상주 주는 거잖아요. 별도로 주금 납입이 없죠. 그래서 총회가 있을 때 끝났을 때 어떻게 하냐? 효력이 바로 발생해서 그때 주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지금 옳은 거 찾는 거죠. 네, 바로 1번이 네, 맞는 지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한다는 거는 자산은 변동이 없죠. 이 준비금 법정 준비금이라는 거는 회사가 이익이 있을 때 항상 10분의 1을 적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적립한 금액을 가지고 회사가 대신 납입한다 했죠. 타인 자본이 들어온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순자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 법정 준비금을 할 때는 제가 주식 발행해서 준다 그랬죠. 신주를 발행해서 주주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문제잖아요. 이 갑이 현재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신주를 10주를 받게 되죠. 그럼 이거는 자기가 그 액면가에 따라서 금액을 납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10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금 납입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 주금을 회사가 대신해서 A라는 회사가 그동안 모아놨던 법정 준비금으로 법정 준비금 있죠. 이 법정 준비금을 가지고 대신 납입을 해주거든요. 네. 대신 납입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은 무상주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주식을 발행한다 그랬지 신주를 발행하지 않고는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4번 보시면은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을 전입할 경우 줄어드는
법정 준비금과 늘어나는 준비금 금액은 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법정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줄여드는 금액 있죠. 그거는 같아야 되죠. 달리하면은 네, 안 됩니다. 답이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5번 한번 볼까요? 우리 법정 준비금은 결손 보전을 충당하는 경우에는 해산 자산 밖으로 네, 유출할 수가 없죠. 그래서 법정 준비금 결손 보전을 위해서만 가능합니다. 조문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법정 준비금 같은 경우를 우리 조문 그대로 보면은 그 유출이 된다는 게 밖으로 유출 못해요. 언제 못한다? 결손 보전을 위한 경우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조문을 인용하자 그러면 해석하자 그러면 밖으로 유출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옳은 지문을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보시면 네, 상법상 이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1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감사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사회는 가반수 출석과 출석 가반수가 있죠. 그리고 3분의 1로 가중할 수 있죠. 그러나 감사는요, 결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다수결이 아닙니다. 1번이 틀린 질문이에요. 감사가 여러 명 선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회의체를 구성함으로 그 다수 결의에서 거쳐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감사 후보자 승낙을 얻어서 그 후보자에 대한 주청에서 감사 선임 결의가 이루어지면 대표 이사와의 임용 계약까지 상관없이 제가 앞부분에 이사 선임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2017년 전합의체 판결에 따라서 이사든 감사든 주청에서 선임만 하면 그때부터 이사 감사 직위를 취득하는 거지 별도 임용 계약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우리 감사 같은 경우 금직 금지음 때문에 지배인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나 감사는 모 회사의 사내 이사는 같이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3번 틀린 질문이고요. 네, 보통 그 자회사 그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지배인 또는 상업 사용인이 될 수 없어요. 지배인하고 상업 사용인, 네, 모 회사의 지배인 또는 상업 사용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나 이 사내 이사는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못 돼요.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우리 이사의 하부 조직이란 말이 아까 좀 전에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사 내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이사회가 있어요. 그럼 이사회가 있으면 워낙 이사회 바쁘다 보니까 하부 조직으로 이사회 내에 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그죠?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근데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3인 이상의 제가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사 내에는 2인 이상 이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에서 내에서 어떤 안건이 나오면 이 안건에 대해서 이사가 다시 결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을 때 이때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가 없습니다. 5번에 보시면 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법원에 그죠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해 줄 것을 선정할 수가 있죠. 네.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네, 답이 틀린 질문이고 옳은 것은 네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지 않았죠. 나머지 지문은 약간 혼동이 올 수 있는 지문이었는데 2번을 정확하게 임용계약에 관한 이사 선임권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네, 그럼 27번 문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회가 신주 발행과 관련해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신주 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정한 경우에 상법상 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해가 나왔습니다. 자, 1번 한번 정리하면 이사회는 주총에 청구가 있을 때만 신주 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것과 그 청구 기간을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신주 인수권 증서라는 거는 주주가 이번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잖아요. 회사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납입기를 다하면 주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아직 회사가
즉 신주를 발행하지 않을 때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백주를 받으면 정말 갑이 신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신주 인수권 증서가 필요하거든요. 이를 정서는 주주 청구가 있을 때만 발행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청구 기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일단 우리 신주 이게 뭐지? 이 사람이 기존에 있는 주식이 몇 주냐 그러면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신주 받으면 우리가 이 신주는 구주식과 분리해서 양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신주 인수권을 양도한 거예요. 그럼 이래서 을이 이 신주를 받게 되면은 이 증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갑은 1000주의 주주가 되는 거고 새로 받는 100주에 대해서는 을이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을은 이 신주 인수권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적법한 소지인으로 맞습니다. 간주가 아니라 추정되는 거고요. 자, 3번에 보시면 신주인수권 증서 소지인 있죠. 신주인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정권 교부에 의해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증서에서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 증서 같이 양도하는 그 얘기고요. 4번에 보시면 신주인수권을 점유하는 소지인은 신주인수권 증서가 아닌 청약서에 의해서 주식을 청약할 수가 있다. 틀렸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주인수권 증서 소지인은요. 신주인수권 증서에다가 청약하는 거지. 이걸 분실했을 때 증서를 분실해서 청약세 하는 거지. 증세하는 겁니다. 예, 증세해야 돼요. 청약서가 아니라.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 청약서를 분실했다. 그러면 그때 청약세 할 수 있다. 답이 4번 틀린 질문이고요. 5번에 보시면은 신주인수권 증서 소지인이 신주인수권 증서에 그 기재된 기일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신주인수권은 상실하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까지 청약 안 하면 당연히 상실돼야죠. 네. 그리고 28번 문제 집행임원에 관한 문제인데 여러분 집행임원 공부하실 때는 제가 대표이사로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러냐면은 대표이사를 둔 회사는 집행임원을 대표이사 둘 수가 없거든요. 숫자가 2자가 하나 달라요. 임기가 2년. 나머지는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한번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집행임원 설치한 회사 같은 경우 대표 집행임원과 집행임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요. 등기사항이 우리 대표이사 등기사항이거든요.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한번 볼까요? 회사는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집행임원에게 상법상 절차에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가 있다. 100분의 10 이상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상관없어요. 100분의 10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그 숫자 지금 단서가 없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사회이사가 재직 중인 회사의 집행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문 그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그 사회이사가 재직 중일 때 회사의 집행임원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직을 상실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4번이 그 집행임원을 설치한 회사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다 했죠.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둘 수 없어요. 조문 상태에서 어차피 대표이사 같은 경우 회사가 집행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집행임원이 있는 경우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5번에 보시면 집행임원에 관해서 민법에 그죠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 우리 대표이사도 위임에 준용 규정하잖아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주식에 관한 문제죠. 네. 학상법에서 액면주식에 그 발행한 비상장 주식회사의 주식 배당에 관한 건데 우리 주식 배당 같은 경우는 원칙은 배당은 누구 권한이죠? 이사가 아니라 주총 권한이죠. 그런데 우리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는 재무제표가 주총의 고유 권한이었다가 일정한 요건이 갖추면 이거를 재무제표를 이사에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배당이 주총 권한이었는데 이사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게 되면 이 이익배당도 이사의 권한으로 넘어가요. 1번 한번 옳은 것은 찾는 거죠. 1번에 보시면
재무제표를 이사의 결의로 승인하도록 정관 규정이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럴 때 주식 배당 우리가 법으로 나와 있어요. 이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2분의 1을 초과해서 배당에 관해서 2분의 1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사에서 얼만큼 주식을 배당할 건지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번 답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주식 배당은 회사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행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식을 발행해야 됩니다. 주식 발행은 회사가 조문에 새로운 주식을 발행이란 말이 조문에 나와요. 회사가 기존에 보관한 주식이 아닙니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은 주식을 보관할 수 있는 제3자한테 양도하는 거랬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배당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교부해서 배당하는 것은 없습니다. 3번에 보시면 주식 배당을 통해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그만큼 회사 법정 준비금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질문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주식 배당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주식이 발행돼요. 우리 자본금 계산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주식수가 증가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죠. 그래서 앞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수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자본금도 따라서 증가해요. 근데 뒷문장이 틀린 말이 뭐냐 그러면 회사가 그만큼 이제 법정 준비금을 사용해서 준 거니까 이거는 상관이 없다. 더 어떻게 한다? 그죠? 뭐 감소한다. 왜 틀린 질문이냐 그러면 우리 법정 준비금이라는 거는 회사 이익이 있을 때 10분의 1을 적립한다 그랬죠. 이때 중간 배당은 적립하죠. 예, 회사가 중간에 한번 배당하는 거는 이때는 적립을 하지만 주식 배당은요. 회사가 주식을 배당할 때는 적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적립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자본금이 감소합니까? 변동이 없는 거지. 답이 또 틀린 질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주식 배당이 알려드린 우리 변경 등기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변경 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네, 4번도 틀린 질문이고요. 5번에 보면 주식으로 배당받는 주주는 주식 배당 결의가 있는 주총마다 종결할 때부터 된다. 별도의 주금 납입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총에서 일어서는 순간 바로 주주가 됩니다. 왜냐하면 주금 납입도 없으니까. 자, 3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상법상 비상장 주식회사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 나왔죠. 1번 한번 볼까요? 분할 합병상 상법상 절차가 종료한 분할 승계회사 이사에는 공고로서 분할 승계회사 주총에 대한 분할 합병 관련사 보고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꼭 주총 안 하고 그냥 이사에다 보고해서 그걸 가름할 수 있는 약간의 완화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요, 그 우리 분할회사는 주주는 분할 등기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분할 계획서에 정해진 분할할 날에 단순 분할 신설회사 주주가 된다라고 되었는데 등기해야 돼요.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등기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리고 3번에 보면은 회사가 분할하게 되면 그 승계회사는요, 분할회사에게 그 신주를 발행하거나 자기 주식을 이전하지 않고 그 대가를 전부 그 밖의 재산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답이 틀린 질문이죠. 예, 합병의 대가로 줄 때 받으세요. 뭘 주든지 가능합니다. 모회사 주식도 줄 수 있잖아요. 삼가 합병들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4번에 보시면 분할입니다. 그래서 분할 합병에서 분할해서 원래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분할은 없거든요. 그냥 포괄승계예요. 그런데 분할회사가 주총 특별결의에서 단순 분할 신설회사가 분할 계획서에 승계하면서 나는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채무만을 난 요만큼만 부담할 거예요. 그럴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칙은 필요 없어요. 포괄승계 다 넘어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분할은 필요 없으나 내가 요만큼만 하겠다라고 해서 계획서에 적혀있는 채무만을 나는 책임지겠다. 그럴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 5번에 보시면요. 일단 분할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할이 무효 판결이 받았죠. 우리 분할은 보통 6월 이내에 서로 재개하는데 그 6월 기간 동안
회사가 어떤 그 자산을 취득할 때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공유로 봅니다. 답이 틀린 질문이죠. 네, 단독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옳은 거 찾는 지문에서는요, 네, 1번이 맞는 지문이었어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번 이거는 우리 흡수 합병에 관한 거죠. 그 좀 지문이 굉장히 길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A 주식회사가 B 주식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B회사 주주에게 A회사의 자기 주식과 금전으로만 합병 대가를 지급하기란 경우에 상법상 합병계약세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가 나왔는데 이제 합병계약세 뭔가를 적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합병계약세 적을 때는 소멸하는 회사는 별로 적을 필요가 없겠죠. 존속하는 회사만 적으면 되겠죠. 그 여기서는 지금 A 회사가 존속 회사죠. 그래서 보시면 A 회사, B 회사 합병의 결의에서 주총 승인 정하되고 언제 합병할 건지, 그리고 A 회사가 존속 회사가 합병으로 인해서 정관 변경 등기 가란 규정도 계획서에 적겠죠. 그리고 A 회사, B 회사 합병 이익 배당할 것도 한도도 적게 돼 있는데 5번이 틀린 지문인데 그 A 회사가 증가할 자본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존속회사 맞아요. 근데 이거 조문을 그대로 갖다 사용하자 그러면 A 회사가 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에 그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A 회사가 증가할 자본금도 원래는 계획서에 적는 거 맞거든요. 근데 증가한 경우에 예, 그 증가하지 않으면 그 쓸 필요 없다는 소리겠죠. 그 답이 5번이 틀린 질문으로. 네, 일단 가다반에서는 5번이 틀린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존속회사에 관해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 자본금에 관한 사항도 계획서에다가 적으셔야 된다라는 거. 네. 자, 3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교환인데 상법상 A 주식회사가 B 회사를 자회사로 만드는 포괄적 만드는 주식에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에 이게 자회사 왜 뭐 되는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들 포괄적 교환을 하게 되면은요, 이 갑이라는 회사가 을 회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이렇게 교환을 해요. 교환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을 회사가 여기 있는 회사는 주주가 갑밖에 없거든요. 여기 있는 이제 갑 주식을 주잖아요. 그러면 A 회사는 갑이 혼자밖에 주주가 이게 1인 회사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 50%를 초과하게 되면 모자 회사 관계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 이게 모자 회사 관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갑 이제 을 회사는 주주가 갑밖에 없어요. 그죠? 이 주식을 전부 다 을 주식을 전부 다 갑 회사가 다 가져갔다 보니까 이제 이 을 회사는 갑이 주주죠. 그러면 모자 회사 간격 이 회사 1인 회사가 돼요. 좀 어려운 말 이따 1인 회사가 됩니다. 자, 해놓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죠. 첫 번째 보시면은요. 주식의 교환 계약서에 B 회사의 일명보다 지금 B 회사가 자회사가 되죠. 네. 네, 자회사가 됩니다. 특별결의 성안이 필요하지만 A 주식회사 특별결의 받아야 되죠. 여러분 여기 단서 조항이 간이 합병하고 소규 합병이 아니면은 둘 다 특별결의 받아야 됩니다. 틀린 질문 가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간이 합병이다, 소금 합병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만약에 간이 합병 같으면요. 이때는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사생의로 가늠하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런 단서가 없을 때는 둘 다 특별결의 받아야 된다. 자, 이번에 보시면 주식을 교환이죠. 그죠? 교환하면 교환 절차가 완료되면 B 회사 보유하고 있던 A 주식은 주식은 뭐다? 네. 이전하는데 그 교환이 완료됨이 아니라 교환하는 날. 이게 말인데 절차가 교환한 날. 예. 그 효력 발생이 교환한 날이잖아요. 교환한 날. 완료 교환한 날. 답이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포괄적 교환에 따라서 대가는 뭐다? 네. 받으세요. 뭐든지 받으세요. 그래서 교환에 의해서 B 회사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대가로 B 회사 주식의 금전 그 밖의 재산으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4번에 보면 B회사가 자회사죠. 자회사가 주총의 특별 결의로 계획서를 승인한 후 B회사 주주에게 주권 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에 B회사 주주가 주권을 제출하면 그 시점에서 주권은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식 교환한 날 효력이 발생하고 교환한 날 무효가 돼요. 새로운 주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제출할 때 효력이 되는 게 아니라 교환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교환한 날 바로 그 주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 A 회사가 조금 어려웠어요.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푸셨어요. 이런 거 나오면 빨리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A 회사, B 회사가 서로 교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교환해요. 그럼 이제 이 B 회사 주식은,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제 A가 보유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자회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있는 구주권 있죠. 구주권을 주죠. 구주권을 주면은 이제 신주권을 주겠죠. A에서 신주권을 주잖아요. 그럼 효력 발생이, 이 구주권이 언제 무효가 되면 뭐다? 교환 시, 효력 발생 시. 답이 틀린 질문이 4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5번에 보시면 일단 무효소가 제기됐습니다.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A 회사는 교환을 위해서 A 회사로부터 신주를 발행하였거나 A 회사가 자기 주식을 이전받은 B 주주에게 다시 이전해야 되겠죠.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근데 나머지 1번, 2번, 4번에서 멘붕이 와서 힘드셨던 문제 중에,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가 32번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요하는 문제였죠. 자, 이제 우리 어음을 한번 풀어보는데, 이제 어음도 조금 지문만 여러분 조금 많이 힘들어서 그러지? 이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기존의 문제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1번, 3번 보시면 한어음에 관한 문제죠. 틀린 것을 보면 1번 보면 발행인이 지급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약속음의 발행인이 지급 무담보라고 적으면 이거는 유해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나 한어음에서 발행인은 제2채무자거든요. 원래 지급인이 제1채무자예요. 지급인 내가 인수하겠다는 순간 그 지급인은 주채무자가 되고,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발행인이 제2채무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급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거는 돈 안 주겠다는 소리. 이건 낙서한 거예요. 이번에 보시면 발행인이 나는 인수 담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말은 만기 전에 혹시 지급인이 갔을 때 인수 제시했을 때 지급인이 인수 거절하면 나한테 만기 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인수 무담보음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음 소지는요. 비록 지급인이 중간에 인수를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제2채무자인 발행인한테 갈 때는 만기에 가셔야 돼요. 일단 이거는 유익적 기재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보면은 우리 배서를 하면서 자기 배서, 더 이상 배서 금지 배서죠. 이 어음을 더 이상 배서 금지 배서라 그래서 더 이상 배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떠냐면 A가 B에게 어음을 발행하고 B가 C한테 발행하면서 배서 금지래요. 더 이상 배서하지 말래요. 그러면은 이 B는 자기 피배서인까지는 담보 책임을 지고 C가 배서한 D한테부터는 담보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피배서인 B는 자기 배서인 C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진다. 답이 틀린 질문이 3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담보 배서 같은 경우는 배서인이 자기 피배서인부터 담보 책임이 없는 배서를 말하는 거고, 배서 금지 배서는 자기 피배서인까지는 담보 책임을 지나 그 후자부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발행인이 기재한 기간 내에 인수를 위한 제시를 하지 않는 소지인은, 그러니까 뭐다? 인수에 제시를 하지 않은 소지인은 지급 거절과 인수 거절로 인한
상한 청구는 일어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해서 발행인이 인수에 대한 담보 책임만을 면할 의사가 있었음을 할 수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장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큰 의미는 없고요. 발행인이 인수 제시를 하지 않는 그 기재한 내용에 인수하라 그랬는데 미리 가서 물어봐랬어요. 근데 안 물어봤어. 그죠? 그런데 지급인이 지급 능력이 없어갖고 잘못됐을 때는 이때는 우리 어음이랑 엄격한 요식성이거든요. 적힌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소진이 물어보지 않았죠. 본인이 잘못했죠. 그럴 때는 모든 상황 청구권을 다 잃어요. 인수 거절, 지급 둘 다 잃어요. 그러나 그 기재한 문구에 의해서 발행인에게 인수에 대한 담보 채무만을 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에는 어떻게 한다? 그럴 때는 가능하다는 거. 좀 어려운 말이지만 자 5번 한번 보시면 어음의 배서 내용 중 담보를 위해서라고 문구가 있으면 소지인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걸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소지인이 한 배서 위에 대리를 위한 배서 표시만 할 수 있다. 담보를 위한다는 거는 실제적으로 어음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인 채무를 제대로 이용하지 할게 담보로 설정하는 거죠. 담보 어음을 매매 대금으로 준 게 아니라 담보로 혹시 내가 언제까지 원인 채권에 관한 어음을 대금을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게 담보 문구예요. 이럴 때 소진 생기는 모든 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소진이 한 배서는 대리를 위한 배서 효력만 있다. 소유권이 권리 이전적 효력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권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죠. 대리만 된다. 권리 이전 효력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배서라는 거는 보통 권리 이전적 효력이 있거든요. 권리가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대리 배서에 불과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34번입니다. 수표 발행 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 나오죠.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어음은 조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면 조건을 지급한 조건 없이 조건 붙이면 안 돼요. 일정한 금액을 위탁을 한 뜻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한어음의 만기를 변경했습니다. 이거 부단수 인수 절대 낙서하면 안 돼. 한번 변경하시면 이거 바로 상한 청구권입니다. 뭐냐면 바로 이거를 인수 거절로 봐요. 그래서 인수인이 그 인수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바로 책임을 집니다. 이거 인수 거절로 봐요.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부단수 인수 같은 경우 이거를 바로 내가 인수를 거절하겠다고 봐서 만기 전에 그죠? 바로 상한 청구를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지문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인수도 조건을 우리 어수법에서 보증 있죠. 보증만 조건을 붙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조건 붙이면 안 돼요. 그럴 때 우리 일부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해야 되나? 일부 인수 가능하고 일부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서를 일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1억짜리 어음을 5천만 원만 내가 배서하고 제가 배서라는 거는 어음의 권리가 이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1억짜리 어음을 내가 5천만 원만 너네한테 배서하고 5천만 원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게 말도 안 되죠. 권리를 발을 쪼갤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 배서는 무효입니다. 5번에 보시면 지급 보증은 전액해야 됩니다. 지급 보증 일부가 안 됩니다. 때는 뭐냐면 수표 지급 보증의 수표 기재 사항을 변경한 범위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네. 지급 보증 우리 보통 우리 수표 같은 게 지급 보증하죠. 1년이죠. 보증기가. 그래서 이거는 전액해야 돼. 이건 또 일부가 안 돼요. 일단 틀린 질문은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35번 한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내가 나옵니다.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사자 겸병어음이라 그래갖고 지급인하고 수치를 같이 상관없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어 내가 발행하고 내가 받는다. 상관없습니다. 그것도 당사자 겸병어음이 되거든요.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에 보시면 한어음은 지급지 내에 있어야 되겠죠.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는 다른 지에 상관없이 제3자방 지급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한어음 같은 경우는 지급인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바빠. 그러면 다시 제3자 방으로 지급할 수가 있어요. 제3자 방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어음 소지인은요, 지급인한테 가서 지급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적혀 있는 장소로 가야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요. 3번에 보시면 수표 발행인은 지급 담보하면 발행인이 지급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은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말은 무익적 기재사항이에요. 낙서한 거예요. 어음 쪼가리에 수표에다가 잘못 적으면 유해적 기재사항이라서 어음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앞으로 조금만 일부 배서 같은 겨. 그죠? 또 만기가 분할 만기 이런 거는 유해적 기재사항인데 지금처럼 수표 발행인의 지급을 담보해서 발행인이 지급 담보하지 않겠습니다. 적는 거는 이거는 낙서한 겁니다. 그냥 돈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4번에 보면 대리권 없는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어음의 기명, 날인, 서명한 자가 금액을 지급했죠. 그러면 이제 어음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 어음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5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급 거절할 수 없습니다. 수표든 어음이든 돈은 제가 줄 때 받아냈습니다. 네, 일부 지급 거절할 수 없다. 틀린 제목은 5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36번 한어음의 상한 청구권이라 그래서 우리 보통 상한 청구권은 그 만기 전 상한 청구권, 그 만기 후 상한 청구권이 있는데 한어음 같은 경우는 인수 제시라는 제도가 있다 보니까 만기 전, 만기 후 둘 다 상한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만기에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 소지인은 자기 앞사람, 발행인 또는 배서인 그 밖에 채무자에 대해서 가서 돈 주세요 라고 상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이 거절되었을 때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소지인은 이 사람이 돈 안 준대요 라고 해서 거절 정서 확인증을 작성해야 돼요. 그걸 작성하고 사흘 이내에 자기 앞사람을 찾아가는데 통지해야 돼요. 지급인이 지급 거절했어. 내가 지금 너네 찾아갈 테니까 돈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거절 정서 비용도 들어갔거든. 그 준비해라. 통지를 해야 된다. 통지하는 겁니다. 자, 3번에 보시면 배서인 그리고 발행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 상환 등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거 공짜 아닙니다. 이거 비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A라는 주채무자죠. 예. 주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어음 같은 경우에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잖아요. 소지인이 만기에 갔는데 소지인이 갔을 때 지급인이 지급을 거절하게 되면 이제 여기 있는 제가 여기 갑이라 할게요. 그럼 이 갑이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면 A한테 받고 이렇게 있다 칠게요. 그죠? 뭐 B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지급인 제가 을이 그리 거절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갑은 이 을이 거절했다는 정서 확인증을 받아가셔야 돼요. 거절 정서거든요. 돈 안 준대요.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갑은 여기 있는 자기 앞사람을 찾아갈 때 이 비용 다 받아내요. 이게 바로 거절 정서인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갑은 그냥 가면 돼요. 앞사람이 부담이 들겠죠. 그래서 발행인, 배세인 또는 보증인이 무비용 상환 또는 거절 정서 필요 없습니다라고 나한테 상환 청구할 때는 어음 쪼가리만 들고 오세요 그 말입니다. 적고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서 소지인이 상환 청구권을 할 때는 인수 거절 작성을 면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절 장서 안 해가도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작성해 오지 말라는 소리예요. 요거 해오면 여기 비용 다 청구하거든요. 그러면 갑이 A한테가 돈 받을 때는요. 어음도 받고요. 그리고 이거 비용 있죠. 요거 있으면 요거 작성 안 해요. 그냥 가시면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볼까요? 발행인이 소지인의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때 지급 거절 작성 면제입니다. 그러면은 거절 요거 작성하지 마시고 어음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되어 있죠. 이때 소지인은 법정 기간 내에 지급 제시 및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환 청구권을 보전한다. 아닙니다. 비록 거절 정서만 갈 필요 없다는 거지 기간 내에 상환 청구는 하셔야 되죠. 우리 보통 주채무자에 대해서 뭐 3년인 기간이 있는데 이거 작성하지 말라는 거 찾아오지 말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답이 틀린 질문이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발행인이 거절 정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때 비용 본인이 부담해야지 뭐. 그죠? 이거 비싸거든요. 비싸요. 몇 년 전만 해도 한 50만 원인가 100만 원 정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럼 하지 말라 했으면 본인이 부담해야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7번 문제 수표 보정하고 지급 보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해가 나오죠.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정입니다. 보정 표시는 수표 또는 보충지에 해야 되지만 지급 보정은 그죠? 네, 수표 앞면에 해야 됩니다. 이번에 보시면 수표 지급 보정은 일부 안 된다 그랬죠. 답이 2번이에요. 지급 보증은 인수라든지 이런 거는 일부가 되는데 지급 보증은 네 조건은 우리 보통 조건은 가능하지만은 일부는 안 돼요. 예, 일부 지급은 안 되면 전액해야 됩니다. 2번 답이 틀린 질문이고요. 3번은 수표 앞면에 발행이 및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단순한 기명 또는 서명한 경우를 보정을 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정 같은 경우도 피보정인도 적어야 되고 문구를 적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앞면에다가 기명하고 날인만 했네. 우리 보통 배서는 등배자 써서 배서 뒷면에 하거든요. 뒷면에다가 배서해요. 앞에는 배서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앞면에 아무것도 안 적고 이름만 적혀있는데 그럼 보증한 것을 보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보증인이 수표 지급을 하면 보증된 자와 그자 수표상 채무자에 대해서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라는 거 5번에 보시면 지급 보증한 지급인은 제시기간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에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나 발행인이나 그 밖에 수표상 채무자는 지급 변정으로 인한 책임을 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38번 우리 수표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해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등본이 뭐냐면 복사를 말해요. 수표 복사 쓰면 됩니까? 수표 복사해서 한번 가지고 은행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큰일 나죠. 그래서 등본이 복사예요, 복사. 예. 수표 복사했으면 안 됩니다. 답이 틀린 질문이 3번으로 보시면 돼요. 자, 9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는데 이게 원인 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굉장히 사도 길죠. 일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옳은 거 찾는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A가 2023년 1월 5일 날 B로부터 외상으로 부자재를 매입하면서 매매 대금 500만 원을 2월 6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약속금을 발행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인 관계가 있죠. 원인 관계 날짜가 매매 대금 원인 관계가 2023년 1월 5일이에요. 근데 매매 대금을 자기가 지급을 합의했어. 내가 언제 지급하겠다 그래갖고 한 달짜리 어음을 발행해 줬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 줬어요. 2023년도 언제? 네, 2월 6일 날. 그래서 이 매매 대금 채무를 지급과 관리 B에게 교부했습니다. A와 B 간의 어음 수수 관계에 대해서 묻는 질문, 어음 관계, 원인 관계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건 제가 원인 관계고 어음 관계라 그럴게요. A는 매매 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서 발행한 걸 아니죠. 지급을 하기 위해서죠. 지급을 위해서 발행한 거죠. 답이 틀린 질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급을 위해서 이렇게 발행한 거는 어음 선행사 의무가 있어요. 어음부터 먼저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 중 먼저 행사하든 무방하다가 아니라 담보를 위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예. 그러나 원인 관계에 따라서 지급에서 발행한 경우는 이게 어음 있죠. 선행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2023년 2월 5일 날 부자재 매매가 취소된다면 A와 B 사이의 어음 관계는 소멸한다. 원인 관계는 어음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틀린 질문이에요. 예. 부자재가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이 어음 관계가 취소되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이거는 아시겠죠? 원인 관계는 미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원인 관계가 먼저 소멸해야지 어음이 먼저 소멸해야 돼요. 원인 관계가 소멸했다고 해서 어음 관계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어음이 소멸되면 그때 원인 관계가 소멸됩니다. 답도 3번이 틀린 점.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4번 한번 보시면 2023년 2월 6일 날 X에게 엄상 권리를 행사하면 X로부터 엄 5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에 그죠? 일단 이 엄을 그죠? X한테 양도했어요. 그죠? X가 일단 양도한 게 아니라 B가 X에게 엄상 권리해서 X로부터 엄을 지급받았죠. 그러면 제가 엄 관계가 소멸하면 원인 관계 소멸한다 그랬죠. 답이 4번이 맞는 질문이었습니다. 2023년 2월 6일 B가 X에게 위엄을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 B가 A에게 그 엄을 반환하지 않고 그죠? 동시에 항변권이 반환해야 되겠죠. 딴 데가 돌리면 안 돼요. 원인 관계는 엄 관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당사자 안에 원인 관계가 해제됐다 쿠더라도 엄은 그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엄을 반환해야 됩니다. 동시에 항변권이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맞는 질문 좀 어려웠지만 4번이 네 맞는 질문이었어요. 좀 어려웠던 거죠. 네. 40번 마지막 문제인데 한엄 또는 수표 지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애가 나왔죠. 1번 한번 보면은 한엄의 소지인은요 원칙적으로 만기 전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죠. 인수 거절 이런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만기 후에 하지 만기 전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에 보시면요 만약에 만기 전에 줬다 그러면 이때는 지급일에 자기 위험 부담으로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원인 관계가 중간에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만기 후에 줘야 되고 만기 전에 지급할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한다? 자기 위험이고요. 3번에 보면 한엄의 만기에 지급할 때 지급인은요. 만기에 지급할 때 지급인은 사기 또는 중과실이 있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을 면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것을 알고가 아니라 사기 또는 중과실. 해야 할 것을 알고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거는 아니겠죠. 이거는 17조에 해당하는 항변이에요. 예. 여기까지 안 해야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해야 할 것을 아는 게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 면책됩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 지급에는 우리가 배서 연속성만 조사하면 되지 그냥 기명 날인 조사할 필요는 없어요. 예. 배서가 연속이 되어 있으면 돼. 우리 보통 기명 날인 일치할 필요 없거든요. 네, 답이 맞는 질문이고 마지막 5번 한번 볼까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 추심을 위임받은 제시은행이 교환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수표법상 적법하게 지급 제시를 한 경우에 지급인의 배서 연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좋은 말. 이거 누가 봐도 좋은 말. 그래서 조금 어려웠던 거는 여기서 그 해야 할 것을 아는 거라는 우리 그 어음 같은 경우에 17조에 해당하는 원인관계 단서 조항이 해야 할 것을 알고 나와요. 네, 해야 할 것을 알고. 제가 조금 전에 원인관계는 어음관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인관계가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음은 그대로 유효한데 이때 네,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은 상대방이 해야 할 것을 알고 취득하는 경우에는 네,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그때 나오는 단어고 우리 한음의 만기에 지급하는 직업에는 사기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면책됩니다. 좀 어려웠던 질문 중에 하나고 그래서 어수 같은 경우에도 한 8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한 3문제 정도가 조금 시간을 위한 문제였고 나머지 한 5문제 정도는 이거 조금 보죠. 공부를 한 분은 좀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어려운 시험 공부하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시험 치시느라고 그죠? 많이 고생하셨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